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산의 구분 항목 중에 무형 자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인데요. 자, 무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속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대부분 뭐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권리들이 대부분이죠.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있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성이란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의 존재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과 별도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지만 이거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이처럼 기업과 별도로 분리해서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를 모든 기업이 다 공유할 수 있다면 이건 특정 기업의 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란 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식별 가능성과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무형자산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개발비예요. 자, 개발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현금이 지출한 그 해 이걸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10억을 올해 투자했다. 그럼 그 10억 현금 나간 게 다 올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10억을 투자함으로써 신제품을 개발해서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효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10억 올해 투자한 돈은 올해의 비용이 아니다. 미래에 걸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발비의 개념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자금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돈은 투자했지만 이게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건 자산이 될 수 없겠죠. 그때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영업권이에요. 자, 영업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종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인재가 있다든지 또는 회사에 좋은 이미지가 있다든지 좋은 판매망을 갖고 있다든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차량 이런 건 아니지만 동종기업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능력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영업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러한 가치, 영업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런 영업권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영어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사의 가치가 있다, 영어권이 있다라고 만약에 기업이 스스로 그걸 기록한다면 그게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창출 영어권,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 영어권을 기록했다면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즉 영어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어권을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 우리가 사업 결합이라 얘기도 하고, 혹시 M&A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특정 회사를 합병하는 거죠. 뭐 합병도 흡사합병도 있고 뭐 신설합병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 시험 수준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요. B 회사는 A 회사에 흡수돼서 A 회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합병을 할 때, 자, 회사를 인수하는 이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이 B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 이 B 회사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A 회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B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봤더니 B 기업의 자산이 100원이에요. B 기업의 부채가 70원이에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니까 자본이 30원인데 이 B 회사를 인수하려고 보니까 이 B 회사의 주주들이 30원으로 이걸 못 넘기겠다라는 거죠. 이 장부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떤 이런 영업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기업이 B 회사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면서 30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40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10원을 더 줬잖아요. 그죠? 그럼 더 지불한 이 10원은 이 B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B 기업의 영업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영업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이때 이 영업권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미래 휴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개발비, 또 이런 영업권, 또 그 밖에 무형자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봤는데, 산업재산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기업이 산업활동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산권들을 말해요. 뭐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재산권을 우리가 통합해서 그냥 산업재산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특허권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실용신안권은 어떤 제품의 내부 설계도나 뭐 그러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디자인권은 우리가 의장권이라고 하는데 외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표권은 그 상표 권리를 말하는 거죠. 단어 그대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ERP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영업 활동이죠. 그죠? 자,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RP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도입을 했다. 뭐 ERP 프로그램 뭐 1억짜리를 구입을 했다. 회사가. 그럼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어권. 자, 광어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강구에서 광물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강어권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뭐 어업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차권리금. 임차권리금은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권리금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업장을 얻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보증금 위에 권리금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주고받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무형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강업권, 임차권리금 등등등 이런 주요한 무형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에 구입한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도 포함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 자,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법률 수수료가 들어갔다. 또는 뭐 특허 이전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그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은 유형자산이나 우리 재고자산에서 봤던 우리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개념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자, 1월 7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제조 특허 기술을 550만 원에 구입을 하면서 특허 이전비로 6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한 거니까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특허권의 구입원가 550만 원뿐만 아니라 이 특허비나 특허 이전비나 어, 이런 관련된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 특허권 자산의 취득 원가는 550에서 60을 더한 그렇죠. 610만 원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예금이 감소하죠?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데,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지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특허 기술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10년 후에는 특허 기술이 발전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이 기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무형자산은 이제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직접상각법이 있었고 간접상각법이 있었어요. 이걸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접상각법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었죠?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제거하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었고, 간접상각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유형자산에서 공부할 때, 그쵸?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직접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직접상각법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15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자, 기말에 자, 이 150 중에 50만 원이 가치가 줄었다라고 가정하면 대변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단어를 썼지만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용어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그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직접 상각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가 감소된 무형자산 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50에 취득을 했는데 50만 원만큼 가치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여기 1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겠죠. 직접 상각을 했으니까. 자, 주의사항은 무형자산도 간접상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의무적으로 직접 상각할 필요는 없다. 선택이 가능하다. 모두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랜 간행상 무형자산은 우리가 직접 상각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 오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직접 상각법으로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건 뭐 후반부에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우리가 정액법, 뭐 정률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기업
법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하든 정률법으로 하든 간에.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겠다. 이걸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무형자산은 대부분 그냥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잔존가치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 잔존가치를 추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잔존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역연수입니다. 자, 내역연수는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해서 상각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무조건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좀 다르게 좀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비교해서 좀 정리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취득 후 지출이에요. 자, 여러분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거 우리 유형자산에서도 한번 봤었죠. 자,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됐을 때 이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었는데 무형자산도 동일하게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득 후에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우리가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겁니다. 자, 무형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과 내가 처분해서 받은 대가,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내가 처분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분금액이 더 적다,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수익으로, 무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비용으로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1월 1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특허 기술을 1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1월 1일 날 특허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내역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나누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정액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를 나누는 거니까 요 100만 원에서 나누기 5년 하면 되겠네요. 그럼 20만 원만큼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7월 1일 날 이 특허권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특허 기술을 쓴 다음에 처분한 거니까 처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 직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고 처분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유형자산도 동일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자,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20만 원인데 6개월을 썼으니까 1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요 처분한 요 날에 처분 직전까지의 상각 비용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념은 동일한데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계획을 설정하지 않고 보통 이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상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100만 원에서 10만 원 상각했으니까 90만 원 남았는데 이거를 80만 원에 갖다가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 봤죠. 자, 그런데 이걸 팔고 약소금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특허권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고요. 80만 원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러옴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으러움은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고, 이건 지금 특허권을 판 거니까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만큼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매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봤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객관식 문제인데 이거는 뭐 무형자산 기출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또 자주 나오는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연습했던 패턴인데 한번 더 해보시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자산은 과소하게 기록이 돼 있겠죠, 장부에.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은 과대하게 기록돼 있을 거고, 비용이 과대하게 기록돼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적게 기록돼 있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결국에 자본으로 대치가 되는 거니까 자본도 과소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산이 감소했을 것이고 또 이익도 감소, 적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분기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 분기 연습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는 이 해답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분기에 연필로 써보고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 잠깐 멈춰놓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단기분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실용신앙권이 50, 소프트웨어가 7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120만 원, 요 판이라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예요. 자, 대변에는 실용신앙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또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상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 7월 13일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서울 시스템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라. 자, 우리 프로그램 구입한 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한 걸로 기록해주고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부채를 배울 겁니다만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고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그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해답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